우리가 이 경제 성장률만 제로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인구 성장,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이제 결국 점점 쪼그라들면서 제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저 같은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이 어떤 국가 경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사실은 인구입니다. 앞서 제가 책을 내고 나서 몇 군데 방송에 출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제로 출산율? 뭐 어떠냐? 뭐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반 이상 줄더라도 지금도 충분히 우리 땅 안에 사람 많고 복잡하고 젊은이들 취업 안 된다고 하는데 괜찮은 거 아니냐? 그리고 사람 줄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나 AI가 대체하고 기계가 대신해 줄 텐데 시키면 되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죠. 로봇이나 AI가 대신 생산해 주면 되죠. 근데 관건은 뭐냐면 생산한 물건을 누군가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팔리지 않은 물건을 계속 만들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생산성을 무작정 높이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장, 수요, 소비가 중요하고 사람 수에 영향을 받는 품목이 여전히 많다는 거죠. 특히 가계자산의 70%가 몰려있는 주택은 사람 수가 늘어야 어쨌든 간에 유지가 되고. 예, 국민 1인당 모두 다 별장을 한 채씩 가지자고 하지 않는 한은 그렇다고 하면 주택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뭐 냉장고, 이러한 내구재 시장도 그렇고 출산이나 결혼과 관련된 시장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부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로봇이나 AI를 많이 써서 수출만 잘하면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냐.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청년 고용과 관련을 해서 그래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인구 줄면은 앞으로 고용시장 상황은 좋아지겠지. 저는 그것도 사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노동력의 수요만 주는 게 아니라 노동력의 공급만 주는 게 아니라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줄지 않습니까? 자동화, 로봇 AI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5년, 10년 뒤에 지금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취업난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정말로 그때 가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어느 만큼인지를 저 같은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구가 주는 것의 리스크, 그리고 줄 때 고용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 취업난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낙관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얼핏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자연 생명계에는 이게 개체 수가 많아지다 보면 어떤 요소를 통해서든 이게 줄이려는 노력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줄는 것도 이 점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의 뭔가 힘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면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간혹 해본 적도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의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은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 세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죠. 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네, 그렇죠. 취업도 어렵고 직장만도 어렵고 아이 낳아도 보육도 어렵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인구와 관련된 생산 측면, 소비 측면 이런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앞서 빈 이야기를 하셨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상황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빚을 냈잖아요. 나는 빚을 안 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가 빚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뭐 빚을 갚지 않고 뒤로 미루는 이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 세대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많이 늘린 부채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더 내서 이것을 우리 세대에서 갚아야지 또는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인구수는 줄어든 부양해야 되는 노인은 훨씬 더 많아진 경제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 손자, 손녀 세대가 그 빚을 갚아야 될 겁니다. 만약에 못 갚게 되면은요, 남유럽 국가 같은 상황이 생길 거예요. 이 나라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냥 떠나자. 이민 가거나 해외로 취업 가거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세대마다 그 반응이 엇갈리시는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은
어차피 아예 안 낳을 건데 나 살기도 어려운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걱정을 하느냐라는 시각도 있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자녀가 있으시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세대, 손자, 손녀에 대해서 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세대를 탓하기도 어려운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들조차도 내 다음 세대가 사는 환경이 나보다 어려울 것 같으면 동물들조차도 새끼를 안 낳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과연 개인의 판단, 선택에만 맡길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국가, 우리 경제, 정책 당국이 나서서 지금부터 작은 부분이라도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될 부분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의 이야기를 벗어나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우리 자녀 세대가 갚아야 될 부채, 빚, 이것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늘렸던 빚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세대에서 끝내고 간다, 우리가 갚고 간다라는 자세가 최소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단 일단 그 생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통을 감내할 만한 그 사람들의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그거를 리딩할 만한, 그건 사실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표 떨어지는 얘기죠. 지금 뭐 그런 거면. 누구에게도 인기가 없는 거죠. 네. 네. 이게 쉽지 않은 아젠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래도 보다 더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죠. 이게. 근데 하여튼 이렇게 그 인구가 줄는다는 거, 그러니까 성장이 제로로 수렴한다는 거, 인구 증가가, 이게 이제 인구 데드크로스, 이게 결국은 경제도 줄어들거나 아주 떨어지게 되는 강력한 신호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인구 데드크로스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져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미 지난해부터 인구 데드크로스가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총 인구가 줄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민. 그렇죠. 외국에서 오시는 노동자분들, 이민 오시는 분들. 그런데 이러한 외부적인 효과를 제외하고 나면 인구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민이나 또는 난민에 대해서 적극적이거나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순혈주의라.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인구 자연 감소가 미치는 중요성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 있고, 이 이슈가 나오면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통일 이야기를 하시는데, 통일은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쉽게 낙관하거나 예, 그렇게 하기 어렵고, 막상 또 통일이 되면 재정이라던가 경제 측면에서 또 많은 부담이나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미뤄놓고 우리 인구 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인구를 그 출산 장려 이런 캠페인이라든가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돈이 잘못 쓰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거든요. 사실 출산 장려를 위해서 지금 매년 거의 40조 원 가까운 돈이 쓰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네, 그 돈을 얼추 계산을 해보면 그냥 아이 낳으시는 분들한테 억대의 돈을 줘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젊은 분들께 여쭤보면 출산 장려를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지원을 받았다라고 체감을 하느냐, 정책을 꼭 손에 꼽아보세요 라고 하면 잘 꼽지 못하시거든요. 그렇지. 그것은 결국은 굉장히 소중한 돈이고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실제 당사자들, 국민들, 경제 주체들이 얼마나 체감하도록 돈을 쓰고 있느냐, 이러한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난관 보이는 곳들을 보면은 난맥상 이렇게 보이는 곳들을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부처의 중복 아니면 2원화, 3원화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렇게 통일된, 뭔가 이렇게 좀 길게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할 만한 그러한 리더십을 보이는 곳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관련해서 감히 조언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경제가 안 좋아서 세금은 덜 거치고 있는데 돈은 많이 쓰고 있잖아요.
모자란 거는 또 빌리고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소중한 돈 아닙니까? 우리가 안 갚는다라고 한다면 자칫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도 있는 빚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쓸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첫 번째는 포커싱이 이루어져야 된다.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타겟, 계층, 섹터를 선별해서. 두 번째는 지원을 받는 대상, 계층, 국민이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출산 장려를 위해서 100가지 넘는 사업을 벌이는 것은 체감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이가 잘 낳도록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손에 꼽으시는 것들이 주택 문제, 그렇죠. 보육 문제, 뭐 이런 그렇죠. 교육 문제 이런 문제지 뭐 난임 수술 이런 거는 사실 좀 후순위일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선순위부터 꼽아봐서 주택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주택 문제, 주거 난, 안정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출산 대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책의 스코프를 넓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출산 정책을 짜는데 보건복지부 뭐 이런 쪽만 하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부, 교육부, 기재부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보다 넓은 스코프에서 이루어져야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서 그런 변화가 쌓였을 때 우리 경제가 그래도 어떤 방향성의 변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출산율이 적어지는 데는 또 그 젊은 부부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뭐 체감하듯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살기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뭐 우리 쉽게 말하는 제로섬 게임 이거에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승자가 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맞아요. 이건 뭐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마찬가지죠. 네. 이런 문제로 놓고 보게 되면은 결국은 암울하잖아요. 그리고 네. 과연 우리가 현재까지는 뭐 일본을 제치고 잘 건뎌왔지만 앞으로 뭐 기업의 단위에서 보면은 베트남이 됐든 뭐 중국이 됐든 이들의 추격을 또 이겨내면서 또 가야 되고 또 뭐 선진국들하고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그 제로섬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그 현재 조건이 돼 있는가 이런 거를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코 제 책의 내용이나 오늘 드리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고 모두가 망할 테니까 투자도 하지 마시고 자산버블 급락에 대비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환경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 커다란 트렌드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응 포인트, 대응 전략이 중요한 거죠. 그러한 면에서 뭐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진짜 실력은 위기에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앞서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 대출을 당기고 자금을 확보하고 그래서 투자를 하고 M&A를 하고 그랬던 기업들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일단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자영업자건 기업이건 개인이건 간에 자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생존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게 된 기업, 가게, 자영업자가 사실은 커다란 기회, 투자 기회를 노리고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시 그런 맥락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 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올해는 다를 거예요. 지난해에는 정부가 폈었던 많은 정책이 지금이 어려우니까 이 고비만 넘기면 2, 3만 버티자. 넘으면 그러다 보니까는 한 번 하겠다던 추경이 4번이나 가고 한 번 하려던 재난점검이 여러 번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고 잘 나가고 있는 수출 산업 섹터도 있고 경제 성장도 어쨌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텐데 정책 당국이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뭐 자영업자든 아니면 중소기업이든 회생을 위한 자금 지원을 규모를 계속 늘리거나 이거를 올해 내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까 뭐 비제 이연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만약에 끊기면 어떻게 되지?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는 괜찮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보고요.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많은 고용을 하고 있으니까 살려줄 줄 알았었던 많은 기업들이 그렇지 않고 아시아나가 이슈가 되고 있고 쌍용차가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뉴스에서 보게 되는 기업의 이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자영업자를 돕고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이 변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셀렉션 메커니즘이 작동할 때 내가 선택당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예상해보는 기업 셀렉션 메커니즘에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아마 이럴 겁니다.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 그래서 망하게 하면은 취업자나 고용시장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 기업은 배려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빚을 많이 이미 빌려 쓰고 있는 기업. 부실 처리하려고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너무 힘들죠. 탑을 많이 있거나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럴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정책 당국이나 정부가 의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쪽에 걸치는 쪽들은 그나마 나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기업이나 내가 속한 회사나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세 가지 어디에도 안 걸친다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해보다는 올해 훨씬 더 긴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거시적인 환경이 일단 뭐 경제 성장률이 적어진다라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얻게 되는 판매, 이게 수익이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네. 결국은 뭔가 다운사이즈, 그러니까 조직을 줄일 수밖에 없는 아니면은 더 늘리기 위해서 다른 기업의 걸 뺏어오든가. 그렇죠. 그게 이제 제로섬 게임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정부나 정책 당국이 지난해처럼 할 거냐 이거예요. 아, 이렇게 계속하는 게 맞나? 언제까지 할 수 있지? 누구까지 살려줘야 되지? 아,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된다면 언제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그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나 고민의 시그널이 보이면은 저는 그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고요. 길게 보았을 때는 이런 겁니다. 수출을 하시는 기업이나 산업은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어요. 이미 거기에서 양극화 차별화가 K자 경기회복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모든 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은 수출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구가 늘지 않고 경제 성장률이 정체됐고 수출 섹터의 경제 성장률보다 내수 소비 증가율이 낮은 경제에서 취업자가 줄어서 이러한 자영업 시장으로 뛰어드는 소위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미 크기가 정해졌거나 크기가 줄어드는 피자를 놓고 더 많은 사람이 갈라서 쪼개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내가 배가 고파서 피자를 더 먹겠다라고 한다면은 남의 것을 뺏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게 바로 사실은 아주 치열한 생존 경쟁, 제로섬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를 할 때는 그 매출 구조가 어떻게 글로벌이 뻗어나갈 수 있는 네. 아이템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게 요새 화두긴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앞으로 우리 경제 안에서 산업 섹터별로 나타나는 K자형을 구분짓는 가장 큰 기준이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국내 시장은 이제 갈수록 내수는 점점 어려워질 테니까 내수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글로벌 시장에 어프로치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이나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과 기업, 그리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차별화가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이 얘기는 이제 글로벌 자유무역이 성행할 때 이야기인데 지금 뭐 미중 갈등 문제부터 시작해서 각국의 나라들이 똑같은 문제를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밥그릇 지키기 위한 그 무역 장벽이 자꾸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일들이 점점 심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좋은 질문이신데요. 바이든이 어쨌든 조만간 취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뭐가 바뀌느냐? 얼마나 바뀔까요? 여러 가지가 바뀔 겁니다. 특히 미국의 코로나 확산에 대한 대응은 전에는 트럼프는 방임이거나 아니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셧다운이나 락다운을 최대한 자제하던 분위기에서 어쩌면 이제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압박, 보호무역주의 이것이 과연 바뀔까? 그럼 원인을 생각을 해봐야죠. 트럼프는 왜 대통령이 됐지? 어떻게 대통령이 됐지? 무엇 때문이지? 저는 그냥 트럼프가 대선 전략을 잘 짰거나 그때 미국의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이 잠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짐이 그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영국의 브렉시트, 유럽 안에서의 극우주의 정당, 민주주의 정당들의 성행, 그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확산된 세계화, 자유무역 그 과정에서 선진국의 공단이나 산업지역 안에 있던 많은 공장이나 기업들이 신흥국으로 갔고 일자리를 잃었고 거기에서 생긴 근로자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다가 난민 문제, 이민 문제까지도 겹쳐지면서 그게 폭발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글로벌한 현상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를 상징하는 게 단지 그냥 트럼프였을 뿐인 거죠. 그럼 제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찌어찌 해서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이러한 커다란 세계 경제의 트렌드가 일순간에 바뀔 것이냐?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보호무역 조치를 확 완화해 버린다라든가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의 싸움을 멈춘다라든가 이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죠. 그렇죠. 중국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공격은 하겠지만 방법이 달라지겠죠. 트럼프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외교관 전문 관료들의 지식과 판단을 바탕으로 한 바텀업 방식의 체계적인 압박, 제도, 그리고 국제기구를 활용을 한, 우방을 활용한 압박,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도 트럼프처럼 원샷, 원킬 이런 식이 아니고 너희 우리 우방 맞나? 그리고 우리가 중시하는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이런 규율을 너희가 지킬 수 있어? 어쩌면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무기가 돼서 통상 압박 측면에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에 대해서조차도 훨씬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압박을 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됐다라고 해서 보호무역주의, 미중 갈등 이러한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반전되거나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리쇼링이라는 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모든 코로나 때문에 제조업이 없는 거에 대한 그 약점을 이번에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또 제조업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서 팔려면은 공장 여기다 이게 요즘 화두잖아요. 미국이건 네. 중국이건. 네. 그 얘기는 결국 우리의 일자리가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네.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하여튼 수출 기업들, 그러니까 국내 기업보다는 수출 기업이 훨씬 경쟁력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암울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